불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진실까지 태우지는 못합니다. 2015년 봄, 대전 외곽의 오래된 하숙집. 새벽녘, 타는 냄새와 함께 번진 불길 속에서 발견된 건 단순한 화재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손발은 전기줄과 헝겊으로 묶이고 얼굴에는 테이프로 덮인 채 숨져있던 하숙집 주인. 그녀 곁에는 불에 그을린 방석과 이불이 쌓여 있었지만 불은 끝내 번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던 하숙집. 그러나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금정과 욕망이 얽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결국 살인과 방화 시도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관심이 오래된 사건의 진실을 다시 꺼내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픽션임을 알려드립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3월, 대전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하숙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김영숙, 62세였습니다. 평생 남편 없이 홀로 버티며 하숙집을 운영해 온 분이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깐깐하지만 따뜻한 사장님으로 불렸죠. 집 앞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낡은 벽돌 담장에는 이끼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집이었어요. 김영숙 씨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숙생들 아침을 준비했죠. 30년 넘게 이어온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숙생들도 김 씨의 이런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들어올 때는 최대한 조용히 했고 새벽에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15일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1시. 이웃에 사는 박정자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54세인 박 씨는 평소 잠이 깊은 편이었는데 이날은 뭔가가 코끝을 찌르는 바람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한 냄새 정도로 생각했죠. 혹시 누가 밤늦게 음식을 태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냄새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매캐한 연기로 바뀌었어요. 이때서야 박 씨는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둘러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화재다. 박정자 씨는 지체하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화재 신고입니다. 대전시 서구. 하숙집에서 불이 난 것 같아요. 신고 접수 시간은 새벽 1시 17분이었습니다. 잠시 뒤 골목을 울리며 소방차가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라 소방차가 들어오기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진입할 수는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불길은 하숙집 지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지하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진입 준비. 소방관들은 호스를 연결하고 지하 창문을 깨부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시야는 연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길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방석 더미와 이불에 옮겨 붙어있는 정도였습니다. 소방관들은 물을 뿌려 불길을 잡기 시작했어요. 진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35분경 불은 완전히 꺼졌어요. 총 18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손전등으로 지하실 안을 비춰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방 한쪽, 파란색 매트리스 위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김영숙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였고 전기줄과 천조각으로 손발이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얼굴에는 굵은 테이프 조각들이 덮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급히 찢어 붙인 듯 불규칙한 모양이었습니다. 눈과 입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이미 숨은 끊긴 상태였어요. 소방관 중 한 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출동을 요청했어요. 현장이 일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숙 씨 곁에는 까맣게 그을린 방석과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휘발유나 다른 촉진제를 뿌리는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불이 잘 붙을 만한 것들에 직접 라이터, 불꽃을 갖다 댄 것으로 보였어요. 만약 이웃 박정자 씨의 신고가 조금만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불길은 지하실을 넘어 하숙집 전체를 집어삼켰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흔적들이 사라졌을 거예요. 새벽 1시 50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과학수사팀도 현장에 투입됐어요. 지하 창고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의 배경이었던 하숙집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현장이 된 거죠. 수사관들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문 손잡이, 창문 주변 모든 곳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김영숙 씨의 몸 상태를 보면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불을 지르려 했을까요? 증거를 없애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하숙집 2층에 살던 세입자들도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소방차 소리에 잠을 깬 거였어요. 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원수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큰 돈을 만질 일도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숨기려고 불을 지르려 했던 걸까요?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현장에는 뜨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많은 의문들이 수사관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수많은 질문들의 출발점 말이에요. 지하 창고에서 김영숙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순간 경찰과 과학수사팀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는 물에 젖은 매트리스와 탄 자국이 남은 방석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처음엔 흔한 강도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방 안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테이블이 넘어가고 의자가 부서지고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는 그런 소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누워있던 매트리스 주변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주목한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입구 문에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틀도 멀쩡했고 자물쇠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형사들은 그 순간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건 낯선 침입자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소행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였습니다. 차 한 잔 내어줄 정도의 관계, 자연스럽게 지하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런 흔적이 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숙 씨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김영숙 씨는 평소 세입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숙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학생들, 일용직 근로자들, 외지에서 잠시 묵는 장사꾼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중 몇몇과는 돈거래 이야기도 돌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지인들에게 종종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 사서 노후 편히 보내야지. 이 말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시선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니까요. 수사팀이 김영숙 씨의 방을 수색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메모장에 적어두던 빚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세입자들 사이에서 돈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영숙 씨가 쓰던 낡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밤 11시 무렵까지 몇 통의 전화가 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은 정해철 47세였습니다. 이 하숙집에 몇 달째 머물고 있던 세입자였습니다. 정해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세입자들에 따르면 평소 좀 묘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날이면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종종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영숙 씨에게도 여러 차례 손을 벌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숙비를 밀리기도 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영숙 씨는 처음엔 도와주려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제때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없다면 문은 누군가 스스로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영숙 씨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밤 11시에 전화를 걸어올 수 있는 관계, 그 시간에 지하실로 함께 내려갈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를 생각해보면 범위가 많이 좁혀집니다. 정해철의 방도 수색했습니다. 2층 구석방에 살고 있었는데 방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빨래는 쌓여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혈흔이나 김영숙 씨의 소지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해철의 옷가지 중 일부가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세탁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혹시 화재를 끄려고 물을 뿌리다가 옷이 젖은 건 아닐까요? 수사관 중 한 명이 추측했습니다. 이때쯤 되자 수사 방향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낯선 침입자가 아닌 김영숙 씨와 아는 사이인 누군가의 소행, 그리고 그 누군가는 돈 문제로 김영숙 씨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 정해철의 이름이 수사관들의 수첩에 굵은 글씨로 적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정황상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돈 문제, 젖은 옷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하창고는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는 분명 누군가의 숨겨진 발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는 점점 한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의 장례조차 치르기 전에 경찰은 세입자 명단부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숙집 방은 모두 5칸이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직접 쓰던 방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 4칸은 늘 만석이었습니다. 대전 외곽이라 집세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칸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라면 김영숙 씨가 바로 새 세입자를 구했을 텐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의 주인이 김영숙 씨가 죽던 바로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해철 47세였습니다. 정해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충남 부여 출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대전으로 올라와서 김영숙 씨의 하숙집에 들어왔습니다. 성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침성도 있었고 처음엔 다른 세입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며칠만 빌려달라, 곧 갚을 테니까 하면서 하숙집 다른 세입자들에게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도와줬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걸 반복했습니다. 사건이 난 다음날 경찰은 정해철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2층 맨 끝방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이상했습니다. 이불은 말끔히 접혀 있었고 옷까지 몇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어수선하게 지내던 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짐을 챙겨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소주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술 한 잔 비우고 떠난 듯 보였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해철이 언제 떠났는지,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말입니다. 한 세입자는 그저께 밤까지는 방에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으니까 몰래 나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갔다며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해철은 화재가 난 그 새벽에 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의심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 기록이었습니다. 김영숙 씨가 숨지기 몇 시간 전까지 그녀와 정해철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시간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8시, 9시 30분, 밤 10시 45분,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밤 11시 27분이었습니다. 이후로 정해철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밤 11시 넘어서 여러 번 전화를 주고받는다는 건 뭔가 급한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숙집 사장과 세입자 사이에서 말입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정해철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숙집 근처 여관들을 뒤졌습니다. 혹시 임시로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정해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숙소들도 돌아봤습니다. 정해철이 일하던 곳이니까 거기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찾아가서 탐문했습니다. 혹시 정해철이 연락을 했거나 어디로 간다는 말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며칠 전에 술 마시면서 돈이 급하다고 하더니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김영숙 씨한테 또 빌리려다가 거절당한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계속 어디서 돈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하나같이 돈 문제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숙 씨와 정해철 사이에는 정말 돈 문제가 있었을까요? 김영숙 씨는 세입자들에게 꽤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하숙비는 매달 정확히 받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으라고 닥달했고, 금액에 따라서는 이자까지 챙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김영숙 씨를 두고 돈에 인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호함이 결국 원망으로 쌓여서 누군가의 분노를 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해철의 방에서 발견된 물건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 몇 개와 함께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200만원. 김영숙 씨에게서 빌린 돈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정해철 같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벌어서는 갚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정해철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김영숙 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수사팀은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혹시 정해철이 김영숙 씨에게 큰 금액을 요구했거나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알아봤습니다. 한 세입자는 며칠 전에 정해철이 김영숙 씨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얼굴이 어둡더라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해철이 요즘 계속 초조해 보였고 담배도 더 많이 피우고 술도 더 마셨다는 겁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정해철과 김영숙 씨 사이에 최근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 직후에 사라졌고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까지 했으니까요. 정해철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증발해버린 사라진 세입자. 그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해철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가 범인일까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황상 너무나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를 쫓는 순간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세입자 정해철. 그가 단순히 잠적한 건지 아니면 진짜 범인인 건지 경찰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의심스럽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통화 기록이나 사건 직후 사라진 것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 하나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영숙 씨의 얼굴을 덮고 있던 테이프였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그저 범인이 급히 입을 막으려고 사용한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을 거라고 봤죠. 그런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수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테이프가 깔끔하게 잘려있지 않았던 겁니다. 보통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가위로 자르거나 아니면 칼 같은 걸로 자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테이프는 달랐습니다. 가장자리가 삐뚤빼뚤했고 들쭉날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이로 물어뜯어서 끄는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이로 뭔가를 물어뜯을 때는 침이나 미세한 조직이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이 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혹시라도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기다렸습니다. 수사관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이프 조각에서 DNA가 검출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DNA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정해철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사본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라진 세입자가 아니라 살인 용의자로 분류해야 할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팀은 정해철의 행적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더 드러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정해철의 휴대폰 신호가 어디서 잡혔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해철의 휴대폰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에 김영숙 씨 하숙집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해철이 그 시간에 하숙집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정해철은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그 시간에는 근처 여관에서 잤다고 했었죠. 하지만 기지국 기록을 보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관은 하숙집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다른 기지국 영역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여관에 있었다면 신호가 다른 곳에서 잡혔을 겁니다. 수사팀이 더 조사해보니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해철이 말했던 그 여관의 투숙 기록도 확인해봤는데 그날 밤 정해철이 묵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여관 사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해철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제 증거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김영숙 씨와의 마지막 통화 기록. 사건 발생 몇 시간 전까지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직후의 갑작스러운 잠적.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테이프에 남은 DNA. 과학적으로 정해철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거짓 알리바이. 휴대폰 기지국 기록으로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한 사람을 향해 날카롭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해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돈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정해철을 직접 잡아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사본부에서는 정해철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살인 용의자로서 긴급히 체포해야 할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해철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김영숙 씨를 죽인 범인일까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테이프에서 나온 DNA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테이프를 이로 물어뜯어서 끊었다는 건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수사팀은 정해철을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충남 부여는 물론 그가 일했던 건설 현장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해철은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듯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걸 알고 일부러 깊이 숨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사본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범인을 거의 확신하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수사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을 거라고.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언젠가는 붙잡힐 거라고 말입니다. 정해철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김영숙 씨 살인 사건의 진실을 쥔 유일한 열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범인이 맞을까요? 모든 답은 정해철을 잡는 순간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정해철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여관에서였습니다. 고향 근처에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도망치며 숨어 지냈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DNA와 휴대폰 기록, 거짓 알리바이까지 모든 것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여관에서 발견될 당시 정해철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보였습니다. 체포될 때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왔다고 합니다. 조사실로 연행된 정해철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자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테이프에서 나온 DNA 결과를 보여주자 정해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거든요. 결국 정해철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건의 발단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정해철은 몇 달 전부터 김영숙 씨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정도였는데 갚지 못하면서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정해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200만 원을 갚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김영숙 씨도 처음엔 이해해줬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사는 사람끼리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정해철이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술 마시는 데는 돈을 쓰면서 빚은 갚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빌리려고 했습니다. 김영숙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철이 술을 마신 뒤 김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돈이 급하다며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빌려준 돈도 갚지 않으면서 또 빌리려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전화로 하는 얘기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30분경 정해철이 김영숙 씨 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처음엔 말로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했습니다. 정해철이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김영숙 씨도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해철에게 당장 하숙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해철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술 기운이 합쳐져서 순간 이성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김영숙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정해철이 김영숙 씨를 밀쳤고 김영숙 씨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정해철의 눈에 방 한쪽에 있던 전기줄이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김영숙 씨의 목을 조여버렸습니다. 김영숙 씨가 저항했지만 정해철의 힘이 더 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숙 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정해철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죽어 있었고 자신은 살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잡히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영숙 씨의 얼굴을 테이프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자를 도구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로 물어뜯어서 끊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침이 테이프에 묻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질렀습니다. 방석과 이불을 김영숙 씨 시신 근처에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라 공기순환이 안 되었거든요.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고 연기만 많이 났습니다. 정해철은 불이 번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고 누군가 알아차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졸한 증거인멸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고 오히려 더 많은 증거만 남겼습니다. 불규칙하게 뜯긴 테이프 조각에는 그의 DNA가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휴대폰 기록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정해철의 진술을 들은 수사관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범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쫓긴 삶, 술에 젖은 습관, 그리고 순간의 분노가 모여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만약 그날 정해철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혹은 김영숙 씨에게 돈을 빌리러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정해철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발적 범행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죄는 무거웠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영숙 씨의 하숙집은 그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건물은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 마당 한쪽에는 낡은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날의 흔적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술과 분노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해철이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과학수사기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은 불길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런 사건들은 교훈으로 남아서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 3월 대전 외곽 하숙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오래된 사건의 진실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